안녕하세요. 과학을 처음 접하는 여러분을 위해 중학교 과학 용어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 용어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의 흥미로운 현상들을 설명하는 멋진 도구들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깨달아 볼 거예요. 힘과 운동부터 물질의 구조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과학 용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중학교 과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힘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점프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이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중력 때문이죠. 중력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또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크게 작용합니다. 지구의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지구의 질량이 워낙 커서 다른 물체에 비해 압도적인 중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땅에 붙어있는 이유를 중력이 설명해줍니다. 두 번째로, 마찰력은 물체가 다른 물체의 표면 위를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 것도,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는 것도 모두 마찰력 덕분입니다. 마찰력이 없다면 세상은 아마 빙판길처럼 미끄러워져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마찰력은 접촉면의 거칠기와 물체를 누르는 힘에 비례하며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마찰력은 때로는 방해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힘입니다. 세 번째로, 탄성력은 용수철이나 고무줄처럼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입니다. 고무줄을 늘렸다가 놓으면 다시 줄어들고 스프링을 눌렀다가 놓으면 다시 튀어오르는 것이 탄성력 때문이죠. 이 힘은 변형된 정도에 비례하며 변형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스프링 저울이나 트램펄린 등 우리 주변에서 탄성력을 이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력은 물속이나 공기 중의 물체가 유체로부터 위쪽으로 뜨는 힘을 말합니다. 물에 뜨는 배나 하늘을 나는 열기구는 바로 부력 덕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와 같으며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그리고 물체가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은 커집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로 설명되는 부력은 배가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에너지는 쉽게 말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체를 움직이거나 빛을 내거나 열을 발생시키는 등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에너지인데요. 우리가 아침에 먹는 밥에서 얻는 생체 에너지부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작동하는 가전제품까지 에너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물체의 운동 상태나 위치와 관련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며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데요. 예를 들어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나 하늘을 나는 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야구공이 날아와서 유리창을 깨는 것도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하는 예시입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는 더 커집니다. 운동 에너지의 양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는 식으로 속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특정 위치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인데요. 특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있는 댐의 물이나 산, 정상에 위태롭게 서 있는 바위는 모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이나 롤러코스터가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의 양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2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도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에너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공을 생각해 보세요. 공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이고 운동 에너지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공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속력이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죠.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은 항상 같다는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핵심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계속 전환될 뿐인 거죠.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는 수력 발전처럼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는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우주의 총량은 보존됩니다.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전등을 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는 전하라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습니다. 전하에는 양전하와 음전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든 물질은 이 전하를 띤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력은 이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양전하와 양전하, 음전하와 음전하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양전하와 음전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전기력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현상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빛에 달라붙는 현상 등을 설명해 줍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는 중심에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자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태양계처럼 원자핵이 태양 역할을 하고 전자가 행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원자핵의 양전하량과 전자의 음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을 띠지만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를 대전되었다고 합니다. 대전된 물체는 다른 물체에 전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에 문지르면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얻어 음으로 대전되고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 양으로 대전됩니다. 정전기 유도는 대전되지 않은 물체가 대전된 물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대전되지 않은 물체 내에서 전하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이때 대전되지 않은 물체는 잠시 전기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자를 머리카락에 비벼서 대전시킨 후 종이 조각 가까이 가져가면 종이 조각이 자에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입니다. 자가 종이 조각 안의 전하들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서 전하 분포를 바꾸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기구들은 전기회로를 통해 전기가 흐르면서 작동합니다. 전기회로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말하는데요. 건전지나 발전기 같은 전원, 전선, 전구, 스위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전기회로에서 전기가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전압입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위차를 나타내며 단위는 볼트비를 사용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기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기 현상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자석처럼 자기는 자석이나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힘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지구도 거대한 자석처럼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보면 자기력선이 형성되는 것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자석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성체는 자석에 의해 강하게 끌리거나 스스로 자성을 띠게 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철, 니켈, 코발트 등이 대표적인 자성체이며 이러한 물질들은 외부 자기장에 의해 쉽게 자화되어 영구 자석이나 전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에 비자성체는 자석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약하게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나무,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등이 비자성체에 해당하며 이러한 물질들은 자석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이는 자석은 철로 된 문에 달라붙는 것이죠. 이번에는 열과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열은 온도 차이에 의해 이동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온도가 중간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열은 전도, 대류, 복사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열의 단위로는 주로 줄제이나 칼로리켈을 사용합니다. 열은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다가 결국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순수한 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평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뜨거운 커피가 식는 것, 냉장고 속 음식이 차가워지는 것 모두 주변 환경과 열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열평형은 자연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고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열팽창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체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합니다. 뜨거운 여름철에 전선이 축 늘어지거나 기찻길 이음새에 틈이 있는 것도 바로 열팽창 때문입니다. 이러한 틈이 없다면 레일이 휘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팽창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열팽창의 원리를 이용하여 온도계나 바이메탈과 같은 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파동의 세계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파동은 에너지나 정보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때 물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전달되는 것이 바로 파동의 한 예입니다. 파동은 소리, 빛, 지진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파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횡파입니다.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말합니다. 물결파나 전자기파빛 등이 대표적인 횡파입니다. 기타줄을 튕기면 줄이 위아래로 흔들리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소리는 기타 앞에서 앞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보면 횡파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줄의 진동 방향과 소리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종파입니다.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평행한 파동을 말합니다. 소리 파동인 음파나 지진파 중 피파 등이 종파에 해당합니다. 용수철을 한쪽 끝에서 밀었다 당겼다 할 때 압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파동이 용수철의 길이를 따라 전달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용수철의 각 코일은 파동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파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진폭은 파동이 진동할 때 평형 위치로부터 벗어나는 최대 거리를 말합니다. 진폭이 클수록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소리 파동의 진폭이 크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물결파의 진폭이 크면 파도가 더 높게 일어납니다. 진동수는 1초 동안 파동이 몇 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횟수입니다. 단위는 헤르츠허트즈를 사용합니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소리는 더 높은 음으로 들리고 빛의 경우 진동수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높은 진동수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파형은 파동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파동의 종류나 매질의 특성, 그리고 진동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파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인파, 코사인파와 같은 주기적인 파형부터 복잡한 파형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물질의 근본인 물질의 구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입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 산소, 수소, 탄소 등은 모두 원소이며 현재까지 약 118가지의 원소가 알려져 있습니다.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원소들이며 각각 고유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가집니다. 원자는 원소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원자는 중심에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태양계처럼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회전합니다. 원자는 그 자체로 중성을 띠며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종류가 변하지 않고 보존됩니다.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가 화학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입자입니다. 분자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 H2O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우리가 마시는 물의 모든 성질을 나타냅니다. 산소 분자 O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것이고요. 이처럼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구조 단위입니다. 이러한 원소들을 편리하게 나타내기 위해 원소 기호를 사용합니다. 수소는 H, 산소는 O, 탄소는 C 등 약속된 기호로 나타내죠. 이 원소 기호들을 조합하면 분자를 나타내는 화학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는 CO2로, 암모니아는 NH3로 표현하는 식입니다. 원소 기호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같습니다.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입니다. 전자를 잃으면 양성자의 수가 전자보다 많아져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전자의 수가 양성자보다 많아져 음이온이 됩니다. 우리 몸속의 칼슘 이온 커이나 나트륨 이온 나 등은 우리 몸의 중요한 생리작용에 관여하며 염화 이온 Cl- 등은 전해질로 작용합니다. 이온식은 이러한 이온들을 나타내는 화학식입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양이온은 나, 염화 음이온은 Cl-로 나타냅니다. 이온식을 통해 이온 결합 화합물의 조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화 나트륨은 나와 Cl-가 11로 결합한 나Cl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규칙을 설명하는 중요한 법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법칙은 수많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얻어진 사실들을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자연현상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규칙성을 보여줍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들의 총 질량과 반응 후 생성된 물질들의 총 질량이 항상 같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태우면 재만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가 연소되면서 발생한 연기기체의 질량까지 모두 합하면 반응 전 나무와 산소의 총 질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원자들이 파괴되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고 단지 원자들의 배열이 바뀔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물 H2O는 항상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도 항상 18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법칙은 화합물의 조성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COE는 탄소와 산소가 항상 12.67의 질량비로 결합하여 생성됩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 물질을 생성할 때 모든 기체를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측정하면 반응하는 기체들과 생성되는 기체들 사이의 부피비가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 기체 2부피와 산소 기체 1부피가 반응하여 수증기 2부피가 생성될 때 수소산소 수증기의 부피비는 212로 나타납니다. 이 법칙은 기체 분자들의 수적 관계를 부피비로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학교 과학의 핵심 용어들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힘과 운동, 역학적 에너지, 전기, 자기, 열, 파동, 그리고 물질의 구조와 성질, 중요한 과학 법칙들까지 이 모든 개념들이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사고력을 길러주는 학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